제목은 뭐 비트코인의 굉장히 거친 한 주였는데 500 밀리언 정도가 지금 한 주 동안에 날아갔습니다.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서. 그럼 도대체 이거를 야기했던 이유가 뭐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자산이 굉장히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을 상당히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가 되든, 뭐, 표현은, 뭐, 통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관련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카탈리스트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기존의 어떤 그 뱅킹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이화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 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굉장히 분산된 형태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매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사실 이 엄청난 폭락을 겪은 걸 봤을 경우에 암호화폐가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지난 7거래일이죠.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뭐 휴일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익스체인지 할러데이가 있으면 쉬는데 뭐 코인은 없죠. 지금도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종가라는 개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시점을 잡기가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간에 다월 대비 뭐 올타임 하이가 35% 정도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더 빠졌을 수도 있죠.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35%냐 40%냐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점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방송을 드리는 시점에서도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특히나 금이나 어떤 달러에 대비해서. 그러면 왜 이런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이 생겼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환경 친화적이다, 친화적이지 않다 뭐 등등의 말도 있으면서, 중국에서 류허라 그러죠. 그 부총리인가? 그분이 이제 또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밴을 하겠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중국의 스탠스는 기존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좀 놀라웠던 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다가, 뭐 테슬라도 사실 비트코인을 들고 있죠. 근데 갑자기 뭐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된 거 아닌가 뭐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덤 스미스 구독자인 크립토 시장 레버리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 정도 변동성인데 과연 자산군을 편입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로나운이 뭐 장난 아니죠. 마진콜도 나온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이걸 가지고 그런 업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고, 항상 이런 식으로 급락장이 오게 되면 마진콜 때문에 이제 마진콜이 마진콜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JP모건도 사실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까지 이제 또 다른 그 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종이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징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이제 프로즈 앤 컨즈가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경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클 정도로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PMI 지수가 되든 뭐 코어 CPI가 되든.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만약 해징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경우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상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클 때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만한 자산으로서 과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또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쨌든 간에 토탈 마켓캡이 현재 뭐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뭐 이 아티클이 나온 당시에는 이제 21일 기준으로는 750 빌리언 US 달러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페이스북, 텐센트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에쿼티 인덱스 중에서는 거의 한 2%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골드 ETF 가장 큰 게 아마 한 70조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크다 그죠. 하지만 뭐 ETF 형태로 되어 있는 골드 자산은 또 굉장히 작기 때문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골드 시가총액이 거의 한 11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게요. 그리고 JP모건 자체, 이 은행 하나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 페이먼트 트랜잭션을 이제 거래하는 볼륨이 8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외환 시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자산 시장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뭐 페이스북 이 정도 시가총액이니까 이게 없어진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엄청나게 또 그렇게 위기가 오겠냐? 그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파급 효과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사이즈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현재로서는 페이스북 정도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재밌는 차트인데 저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의 그 가격 변동 보여준 건데 왼쪽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00인데 이 저점을 찍은 포인트가 교묘하게도 같죠. 예. 아무래도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페이팔, 뭐 스퀘어, 뭐 이런 등등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연동되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유동성을 측량한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까지도 돈이 이렇게 몰릴 정도니까 저금리 시대에 폭발적인 유동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가격이 조정받는 게 또 이해가 되죠. 유동성이 그만큼 앞으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이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할 게 없죠. 거의 한 500 밀리언에 해당하는 개인이 되든 뭐 기관의 자산이 날아간 거죠. 단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거죠. 뭐 페이스북 정도 되는 회사가 날아간 거죠. 한마디로. 나스닥도 한 3.5% 빠졌었고 21일 기점으로 그 비트코인은 뭐 45,000불대에서 뭐 30,000불도 잠깐 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이제 많이 리커버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끝났는데 목요일 날 올랐다가 또 금요일 날 좀 애매하게 끝났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금 가격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대체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쩌면 연준의 이 회의록 그게 공개가 됐거든요. 3월 말 기준으로 했던 것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묻혔죠.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던 게 이제 앞으로 이 경기 지표가 3월 말 정도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하는 규모를 이제 슬슬 이제 감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생각했다는 얘기니까 네. 아직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름께 아마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관해서 슬슬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결정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테이퍼링은 뭐 보통 한 1년 정도 잡았으니까요. 예. 그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이퍼링이 분명히 또 이제 여름께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 JP모건 말대로 그럼 또 시장에서 어떻게 테이퍼 템들어 발작이 한번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연준이 이 테이퍼링까지 얘기한다는 전제 조건이 어쨌든 고용시장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 성장이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그만큼 이제 잘 뒷받침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 텐드럼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대세 하락장을 얘기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JP모건 논조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저번 주에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전엔 또 뭐 게임스탑 얘기도 있었고 스웨즈나 에버그린 그 스펙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굉장히 벌써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신은 여전히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연준의 그 통화 정책도 여전히 상당히 이제 서포티브하고 그리고 소비의 어떤 그 디맨드는 견조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이런 그 프로세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스탑 그것 때문에 대세 하락장으로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뭐 스웨즈나 에버그린 이것 때문에 또 그러진 않았죠. 스펙.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딸꾹질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개별적인 이슈 하나하나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정도 어떤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요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슬슬 계속 연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JP모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연말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목표치를 1.8%에서 2.125인가 그 정도까지도 이제 레인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물론 이제 3월 말 지표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저효과가 변함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한 것만큼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죠. 어찌됐건 간에 현재로서는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경기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옆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속도의 문제죠. 연초같이 그렇게 급격하게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에 따라서 좀 민감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에버그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거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수에즈 운하 사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에버그린호가 이런 식으로 침몰이 돼가지고 여길 막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또 급등하면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의 미팅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JP모건에서는 여름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월, 9월에 이렇게 미팅이 올해 스케줄이 잡혀 있거든요. 2021년 FOMC 미팅이. 그래서 6월은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테이퍼링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이제 7월 그 다음에 9월이니까 요때부터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충분히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처럼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편한 시장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뭐 5월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그거랑 별개로 올해 안에 또 이런 그 타이밍상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고생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8marketcap.com이라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자산군별, 회사별, 그리고 뭐 ETF별,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별,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찾아본 건데 어느 정도냐면, 골드가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12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애플이 그 다음에 2 트릴리언 달러고, 아람코가 이제 애플보다 좀 작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보는데, 비트코인 얹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뭐 은 바로 밑에 있었겠죠. 500 빌리언이 날아간 거니까 1.1, 1.2 트릴리언 달러였을 텐데 페이스북보다 위에 있었는데 이제 밀렸죠. 페이스북이 거의 뭐 900 빌리언이고, 텐센트 최근에 좀 가격이 빠졌는데, 버크셔 해더웨이하고 지금 비트코인이랑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lookintobitcoin.com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예측이 잘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뭐 공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예측이 상당히 꽤 맞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빙 에버리지 같은 걸 쓴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건드리게 되면 이제 거의 그때가 이제 보통 바닥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내려오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을 그럼 사라 팔라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비트코인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거기 연동이 된다,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에서 GBTC 있잖아요. GBTC를 이제 과거의 어떤 궤적을 그려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3월까지 빠진 폭을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니까, 그럼 지금 30불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한 18불이나 뭐 요때 기준으로 보면 뭐 14불, 15불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비트코인이 뭐 17,000 그 이하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로만 보면 장기적으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